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비빔블의 이성민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아마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는 얘기도 있을 테고 도움되지 않는 얘기도 있을 텐데 네, 정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레티널의 대표님께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기반에,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고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 형태로 해서 컨텐츠를 몇 번 만들어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플랫포머가 되지 않으면 시장의 성장이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슈로 해서 플랫포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B2C 기반의 이런 플랫폼들이나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왜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했는지, 그리고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면서 했던 고민들을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향후 로드맵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도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보게 되면 항상 메타버스와 연관되어 있는 기사들을 꼭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상이나 이런 초월된 이런 메타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세계라는 이런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해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막 태동한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느 정도의 상승 곡선에 따라서 융합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다시 한번 태동을 한 단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메타버스라는 이 길을 간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길을 가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페토나 로블록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점프 VR처럼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유저들을 모으고 있고 지금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부터도 십몇 년 전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다들 B2C 기반의 대중적인 메타버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우리도 메타버스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 B2C 기반의 대중적인 메타버스와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B2C 기반의 메타버스 쪽으로 강화를 해서 어떤 것을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만의 타겟팅을 둔 새로운 분야로 개척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저희는 B2B 기반의 전시 영역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런 지금의 어떤 메타버스 영역처럼 캐릭터를 자기의 아바타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형상화시켜서 이런 건물 안에서 말 그대로 지금의 이런 코엑스나 킨텍스, 백스코처럼 하나의 온라인상의 이런 컨벤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게 바로 리얼 익스히비션, 바이브테크 리얼이라고 하는 이 전시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진행을 하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 메타버스 전시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사용자들이 착용을 하면 가상 공간을 본다고 허공의 컨트롤러를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홀로그램을 투영을 시켜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용화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홀로MR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홀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성을 또 활용을 해서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들고 그 디지털 휴먼이 어떤 홀로그램 무대에서 투사가 되었을 때 뒤쪽에는 리얼타임으로 모션 캡처를 하는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이 앞에 있는 사람을 대체해서 관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홀로그램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백범김구 선생님을 모델링을 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 그 다시 살아나는 백범김구라는 이런 주제로 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AI 디지털 휴먼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은 많은 발전을 하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AI 기술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이런 디지털 휴먼을 시장에 빨리 내보이고 시장에서 우선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으로 쓰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이런 디지털 휴먼의 페이스 모션을 캡처를 하고 그리고 그 이런 바디 모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테이트 모션 형식으로 처리를 한 후에 그 사용자가 질문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NLU 방식으로 해서 말을 인지를 텍스트로 바꿔주고 그 텍스트에서 할 말을 봇 기반으로 출력을 해준 이후에 그 답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부분적인 이런 디지털 휴먼으로 해서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요소가 가능한 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우선 말을 인지를 하고 그 말을 인지한 부분들을 그 텍스트로 바꿔주고 텍스트로 바꿔준 것에서 그 타코트론이나 웨이브글로우나 웨이브넷 같은 이런 그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목소리를 흉내를 내서 따로 음성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음성의 파형을 분석을 해서 입 모양을 비제맵의 방식으로 구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걸 립싱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입력되어 있는 답변만 하는 디지털 휴먼이 아니라 그 따로 우선은 그 말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서 입 모양까지 만들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그 두 번째 AI 디지털 휴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형태가 어떤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그 제페토처럼 하나의 공간 안에서 서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메타버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이런 형태 그리고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없는 사람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런 그 가상의 디지털 휴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 그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후에는 추구하는 부분이 이런 디지털 휴먼을 자기가 아바타를 커스텀할 수 있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지식을 넣은 디지털 휴먼을 상용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조금 더 보편화되는 이런 기술이 같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좀 넥스트 스텝으로 나중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런 그 하나의 기술과 아니면 지식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집단 형태로 해서 좀 R&D 특성이 강한 이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도 비빔블인데요. 그 비빔블이라는 말이 그 비빔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 이런 비빔밥의 다채로운 이런 기술 요소와 지식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쪽에는 에이블을 붙여서 이것들을 섞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 비빔블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는 최대한 집중하면서 이런 실감 콘텐츠 영역에서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데모 영상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한 2018년 정도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바닥에는 이제 그 원래는 빔 프로젝터로 많이 투사를 하시는데 빔 프로젝터로 투사를 했을 때는 그 낮 시간대에 이런 빛의 광량이 보이지가 않아서 LED로 해서 2.1mm 정도 기반으로 해서 바닥에 설치를 하고 그 페퍼스 고스트 방식으로 해서 그 이런 VR 사용자가 그 컨트롤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VR 사용자는 안쪽에서 그 기존의 VR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어떤 SDK를 제공을 했을 때 거기서 바깥에 홀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요소를 클릭을 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서버 쪽으로 동기화시켜서 이런 홀로그램으로 같이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게 말씀드린 그 홀로의 MR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네, 그 저희가 이제 역사 인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좀 뭔가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 말고 아직까지 나 안중근을 기억해 주다니 고마울 따름이네. 대한민국이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게 믿기질 않는군. 네, 한번 만들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 아카이빙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저희는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휴먼을 개발을 하다 보니 디지털 휴먼에서 뭔가 그 어떤 답변을 하려고 했을 때는 성우나 액터가 하나하나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보존을 하고 그걸 가지고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는 여기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해서 좀 그 캐릭터가 많이 이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각자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이런 캐릭터의 아바타 커스텀을 통해서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네, 입모양과 목소리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플레이를 해주는 이런 형식을 플랫포머로 생각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밝으시네요. 네, 지금 이 목소리는 저희 대표님이 2,000개 정도의 그 녹음본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네, 구현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저희는 디지털 휴먼과 그 여러 가지 홀로 MR 이런 실감 콘텐츠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들을 해외 쪽에다가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저희 쇼룸에 바이어가 와서 그것을 보고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런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이런 이슈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또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를 또 만들었는데 그 비빔블 쇼룸이라고 해서 가상의 이제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쇼룸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서 멀티플레이로 접속을 하게 해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한테 클라이언트를 보내고 그 바이어가 여기에 접속을 해서 저희의 제품이나 구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영업 아이템을 저희 내부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캐릭터는 그냥 기본적인 제공되는 캐릭터의 약간의 수정만 거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식과 그 각종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투사가 되고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해놨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홀로MR 그 장비 같은 경우도 e스포츠 용도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최장 20m까지 늘어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쇼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때가 저희가 작년 2월 달이었는데 2월 말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상용화하려고 했던 이런 서비스보다는 이런 온라인 쇼룸을 더 원하시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했던 이런 서비스들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플레이를 하는 이런 요소였는데 그런 요소들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한 결과로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서울 아트마켓이나 그다음 BTS 온라인 메타버스 형태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방방콘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어떤 NDA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공개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BTS 전시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진로 직업 박람회도 그 멀티플레이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박람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한 가지 이제 그 이런 전시 형태는 조금 이따가 많이 보여드릴 텐데 그 엔터 기반에서 사용됐던 어떤 메타버스 형태 같은 경우는 그 입구에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컨셉에 따라서 인터랙티브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로 모듈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즐길 수 있는 요소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7개 리전을 열고 130개의 서버로 이제 열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은 하드웨어 특성상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를 많이 높일 수가 없어서 그때는 캐릭터를 제외를 하고 1인칭 시점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몇 번을 진행을 해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이 뭔가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나 이런 솔루션 그리고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프로젝트가 지난 이후에도 많은 콜들이 있었던 부분은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하나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개발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평균적으로는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려고 했을 때 우선 공간적인 기획에 대한 조닝 구성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선 어떤 기능이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로그인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리소스는 공간을 또 만들어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에 대한 이슈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퀄리티는 낮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최적화에 대한 R&D를 많이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공간에는 이미지나 영상들이 상당수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나 영상에 그 이런 리소스를 DB화 시켜서 플레이를 했어야 했고, 그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이미지를 바로 빼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 그 영상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폐쇄망을 사용을 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클라이언트에 담지 않고 HTTP 소켓을 활용해서 웹에서 웹서버 보안 서버에서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안에는 이미지가 거의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아키텍처 전체를 구성을 해서 무결성의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재적인 부분에서 공간을 탑재를 시키고 캐릭터를 탑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발을 하면서 탑재를 시키고 했을 때 그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발을 했을 때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정도의 어떤 시연을 통해서 완성도 있는 컨텐츠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를 전체로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서버 같은 경우도 VPC나 서브넷이나 바스천 서버 뭐 아니면 EC2라고 하는 거는 뭐 로비 채널과 아니면은 그 프로덕트 채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많아졌을 때는 서버가 많이 증설이 되고, 사람들이 적어졌을 때는 서버가 축소가 되는 이런 형태도 다 초기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4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도 되게 짧은 기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시장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이유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 이것들을 만약에 하루 안에 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간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서버 개발자나 DB 개발자나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이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 예정된 시간에 서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시간 예약된 시간에 서버가 자동으로 없어지고, 오토 스케일링이나 로드 밸런서 같은 이런 부가적인 이런 기능들이 자동으로 다 탑재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시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행사를 개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사가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부스 신청 같은 경우도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부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미지나 영상을 전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루 전까지 수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개발사 측에서 다 제공을 하게 됐을 때는 개발사 측에서는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대행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자들이 알아서 올리고 싶은 것을 올리고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접근 방식을 PC에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PC나 그 윈도우 OS나 맥 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실질적으로 전시라는 특성에 맞춰서 플레이가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런타임으로 구동된다라는 부분은 이게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미지가 변경이 됐을 때 만약 그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은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미지나 영상이 변경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는 하루 안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한 것이 바로 이 리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컨셉적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 장면들은 다 그 엔진에서 그 엔진 화면을 그냥 그대로 찍은 화면이고요. 우선 모바일에서 구동하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최적화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리소스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지금 좀 라이트가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라이트는 아니고 PC 버전에서 쓸 수 있는 라이트기는 한데, 네, 이런 형식으로 저희는 이 온라인 컨벤션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랫폼화를 진행을 했을 때는 그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여기에 개발적으로 가능한 아키텍처로 변경을 해서 이 안에다가 통합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는 웹 플랫폼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플랫폼,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DB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웹과 메타버스 플랫폼이 연결될 수 있는 API를 구성을 해서 웹에서 전시 개설을 하고 부스 신청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지금 구성을 해놓고 7월 달에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직까지 VR과 이제 웹 RTC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우선은 총 4가지의 플랫폼을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동 같은 경우는 웹에서 전시 개설을 하고 웹에서 전시 관리를 하고 그다음 부스 모집이나 신청이나 부스 관리 그리고 통계 등은 웹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컨텐츠의 플레이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에서 구동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고민에 대한 흔적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가 많이 유입이 되고 B2C 기반으로 해야 광고 모델도 탑재가 될 수 있고 유료화에 대한 어떤 수익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구찌 같은 이런 형식처럼 이런 그 여기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우선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우선 행사 등록을 눌렀을 때 이 전시는 무료와 유료 형태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설을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유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나의 전시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시를 개설을 유료로 해서 만약에 하나의 부스 신청하는데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참가자들한테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받는 비용을 저희 이제 여기에서 수수료를 떼고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전시를 개설하고 그것에 대한 베네핏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기획되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사 등록을 통해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 컬러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터 이미지나 그다음에 재생될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이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서버로 자동으로 올라가서 향후에 서버가 오픈이 됐을 때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스트리밍이 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시 같은 경우는 부스 신청을 통해서 부스 신청을 눌렀을 때 개설되어 있는 행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설되어 있는 행사는 자녀 부스에 대한 이런 슬롯들의 숫자를 보여주게 되고, 이곳에서 사용자들이 각 그 설치를 하고 싶은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 이제 그 진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만들고 싶고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부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부스에 들어가는 로고나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를 웹에서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시가 오픈이 되면 다 반영이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부스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행사가 시작이 됐을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나열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말 그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구조를 갖추게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는 총 4가지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 공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타겟팅을 모바일로 타겟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아직까지는 이런 하드웨어적 한계 때문에 그 컨텐츠의 퀄리티를 정말 많이 높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적화 기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쉐이더 방식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지금 그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은 다 엔진에서 스크린샷을 바로 해서 여기에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비로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
전시홀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스들이 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컨퍼런스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영상을 재생을 해서 동시성 있게 영상을 재생을 관람을 하거나, 아니면 RTMP를 활용을 해서 유튜브나 비메오나 아니면 OBS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것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들은 모바일이나 PC에서 다 최적화가 된 상태로 구동에 대한 테스트까지도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를 수 있는 로비는 저희가 3종과 전시홀 4종, 그다음에 컨퍼런스홀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적화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3D 모델러들이나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제작자들을 풀로 두고서 좀 마켓처럼의 어떤 이런 형성이 될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로드맵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확장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총 40개 정도의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40개 정도의 부스를 지금 다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를 넣거나 이미지를 넣거나 영상을 넣을 수 있고 리플렛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의 좀 특징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그 FBX 스트리밍이라는 이런 기술을 하나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그 웹에다가 3D 모델링을 이제 버텍스나 이런 거에 맞춰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그 웹이 이제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3D가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 그 3D의 어떤 그 버텍스의 좌표값이나 이런 위치값을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실시간으로 엔진상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FBX 스트리밍을 개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업로드를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FBX 스트리밍을 통해서 업로드를 시키게 되고, 그것들은 전시에 바로 반영이 돼서 3D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을 잠깐 이렇게 훑어가면서 보여드리면, 우선 로그인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앞으로도 뭔가 추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그 회원과 그다음에 이름이나 회사나 이런 직함을 넣은 이런 그 정보들은 다 이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비빔블의 이성민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놨을 때 이 안에서도 바로 그 플랫폼에서 어떤 특정 인풋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그 향후에 어떤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업데이트 조치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고,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상중하 정도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메타버스라는 형식을 사람들이 우선 알지는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PC나 이런 사양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양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고사양의 PC나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엔터 쪽에 저희가 경험으로 봤을 때도 최소 사양이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한 그 표를 가지고 용산에 가서 이 PC 하나만 주세요라고 해서 사오셔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양적인 부분에서 그 상중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 옵션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그래픽적으로 뭔가 이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저하가 많이 없는 이런 세팅을 충분히 고안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움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지금까지 있던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사용하던 어떤 기능들이 아니라 좀 별개의 어떤 기능들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도움말을 구성을 해놨고요. 전체적인 화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우선 PC 버전에서 스크린샷을 해놓은 부분인데,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서는 지금 이게 플랫폼 형식으로 만약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A라는 월드와 B라는 월드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 전시가 어떤 전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화면에 맞게 스크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옆에는 이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멀티플레이로 동시 접속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서버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선 하나의 채널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만 구성을 해놓고, 그 외에는 서버가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때는 서버가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 저 채널 옆에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서버가 계속 생성이 됐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자동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맵을 눌렀을 때는 이 전체에 대한 공간을 볼 수가 있는 부분. 그 다음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채팅이나 그 다음에 그룹 채팅, 상담 채팅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현재 지금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다른 이런 형식을 좀 따라가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정말 전시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획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 국내 이제 전시업계에서 그 기획이나 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를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채팅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그룹 채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1대1이나 1대 다로 카톡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채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부스에 들어갔을 때 부스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1채널에는 있는데 5채널에는 없다 라고 한다면 5채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 채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금의 특이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자동 번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전시의 특성이라는 게 그 오프라인에서는 외국인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말을 걸기가 좀 많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완성도가 높은 이런 자동 번역 기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상에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언어가 만약에 영어라고 한다면 영어로 자동 번역이 돼서 들어갈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구글 API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우선 구글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모두 자동 번역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이 메타버스 컨벤션의 좀 주요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로 채팅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모티콘을 활용한 어떤 채팅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 주변으로 한 5m에서 10m 정도로 가까이 가게 되면 사운드가 들리고 멀리 가게 되면 들리지 않는 보이스 채팅 방식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한 부분이고요. 상단에는 이제 전체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플랫폼의 최적화를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을 하나의 오픈월드로 구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로비 공간 따로, 전시홀 따로, 그 다음에 컨퍼런스홀 따로, 그 다음 비즈 매칭룸 따로, 강연장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 나눠진 부분들을 맵 이동을 통해서 공간을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 번역 채팅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모티콘, 채팅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모티콘만 뜨는 게 아니라 좀 동작까지 같이 떠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이모티콘을 같이 넣었고요. 현실적으로 PC에서는 채팅을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한데 모바일 상에서는 채팅을 치기보다는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전시에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하기로는 그냥 그 이 부스 하나가 저희가 9m에 9m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전시에서 사용되는 부스는 3m에 3m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상에서 보이는 이런 스케일감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9m 9m가 적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스를 9m 9m로 해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옆에 이미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 패널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면 영상이 재생이 되고 멀리 떨어지면 영상이 재생이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각 패널을 눌렀을 때 모바일에서는 화면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확대 버튼을 통해서 그쪽으로 화면이 이동을 하고 빠지는 이런 기능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9m 9m의 부스 같은 경우는 일반 부스로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이 전시라는 특성 자체가 주최사들은 조금의 어떤 주체의 개념으로 해서 좀 큰 부스를 가지고 싶어하는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대형 부스는 또 10종 정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분야의 메타버스 아니면 특정 분야의 어떤 그 컨텐츠와 디지털화를 생각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시장에서 과연 이걸 사용을 할까라는 특성을 많이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원래 저희 오픈 예정은 작년 12월이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기능은 좀 사용하기가 애매하다.
그리고 이 기능보단 이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도 디버깅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전시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 부스가 있고 이 전시 부스에서 부스 정보 보기를 눌렀을 때는 웹에서 부스 신청 시에 작성을 했던 이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나열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다른 어떤 타인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과 명함을 교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 리플렛 보기를 통해서 그 현실에서는 종이 리플렛을 모았다가 사무실이나 집에 가지고 가서 거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는 리플렛을 디지털화를 시켜서 모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명함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명함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정말 이 플랫폼에서 많은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식을 고려를 하고 기능 업데이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상담 채팅 같은 경우가 그 다른 채널의 부스에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담 채팅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고 그다음 그 아까 왼쪽에 있는 그 맵을 눌렀을 때는 이게 맵이 그냥 그 공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 그 위치하고 있는 이런 회사의 부스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과 그다음에 그 웹에서 작성했던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디렉토리북 형식으로 묶어서 어떤 책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를 이 안에다가 좀 넣었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성 있게 영상이 재생이 되고 라이브 스트리밍이 재생이 되는 그런 홀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상 채팅 기능은 아직까지는 지금 추가를 하진 않고 테스트 중에 있는 기능인데 그 줌 링크나 아니면은 화상 채팅에 대한 링크를 그 웹에서 등록을 시켰을 때 이 부스에 가서 화상 채팅을 누르게 되면 이 담당자와 바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선 전시 분야의 편의성을 좀 높여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네, 우선 그 비즈 매칭 룸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우선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정말 이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했을 때는 그 부스가 있는 곳에서 보이스 채팅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딴 사람한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한 이런 공간을 따로 구성을 해서 이 비즈니스 룸을 개설을 한 다음에 이곳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하게 됐을 때는 이 공간으로 초대가 돼서 여기서 보이스 채팅이나 이모티콘 채팅이나 그다음 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의 채팅이 별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장 같은 경우는 조금의 다른 양상인데요. 지금과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자의 그 테이블이 따로 사회자의 의자가 있고요. 사회자가 연사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연사를 지정해서 그 앞에 있는 의자 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보이스 채팅이 가능하게 되고 앉아 있는 분들은 보이스 채팅이 되지 않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질문을 하는 타이밍에서는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정을 해서 보이스 채팅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토크 콘서트 형식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는 방식을 기획적으로 재현을 해서 이 강연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시가 자동으로 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시를 편리하게 메타버스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정도로는 지금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뭔가 플랫폼화를 위해서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은 우선 사람들은 게임 엔진이나 말 그대로 이런 PC나 뭐 모바일이나 이런 게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공간을 설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스를 설정하거나 사람들이 우선 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계신 분들도 이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그분들이 가장 친숙한 것은 지금은 우선 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전시 개설을 하거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웹은 MySQL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타입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포스트그리 그 D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언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웹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DB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구조는 어느 정도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면서 설계를 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그 서버를 거쳐서 올리게 되면 서버에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터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키텍처에서 최대한 잘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소스 최적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부스 하나에도 텍스처 한 장만 써서 그 한 장을 나눠서 쓰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 부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는 이 쉐이더를 쓰고 여기에는 이 쉐이더를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적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폴리곤도 줄이고, 그다음에 쉐이더도 최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지금에 있는 이런 하드웨어 환경에서 구동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슈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가장 많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메타버스라는 형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MMORPG 게임이잖아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 게임과는 많은 다른 기획 요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게임에서 그 어떤 유튜브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리고 게임에서 뭔가 리플렛을 웹뷰어를 띄워서 리플렛을 뭔가 각자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뭔가 하나하나의 기능을 만들 때 이 전시라는 타겟에 맞춰서 정말 구현 가능한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하나하나의 어떤 설계를 좀 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처럼 뭐 전시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 분야의 어떤 메타버스나 아니면 타 분야의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그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정말 주안점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해서 진행이 됐다가는 그 기능을 쓰지 않고 다시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좀 그런 게 있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멀티 플랫폼에 대한 부분, 그 실질적으로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약 PC 버전 하나만 개발한다고 한다면 디버깅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있는 요소인데, 메타버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접근의 용이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C나 아니면 모바일에서 다 접속을 하게 하려면, 그러면 그 PC에서는 되는 기능인데 모바일에서는 안 되는 기능들도 많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잘 되는데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에서는 되는데 iOS에서는 또 안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 기술이 가능한가라는 타당성을 각 플랫폼에서 테스트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개발을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장 문화의 차이, 이 부분도 가장 좀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그 게임 쪽이나 이런 그 개발자, 그리고 이런 기획자,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지금까지 이런 게임 시장에서 이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어떤 문화적인 습성들이 있습니다. 기획서가 다 나와서 그 기획서를 가지고 그 리소스 제작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픽 팀이 맡아서 리소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어떤 트랙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전시 시장은 우선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안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문화적 차이가 저는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하나의 어떤 특성 타겟을 두고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일하는 패턴이나 그다음에 그 시장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아까 그 시장 문화의 차이와는 좀 비슷한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사용자의 하드웨어라는 부분은 아까 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용자의 하드웨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최소 사양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델링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은 그 이거는 그 메타버스라는 특성이 지금도 제페토도 뭐 빌드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로블록스도 자기가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선 만약에 에셋 기반으로 저희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이걸 커스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그 빌드 툴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사용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스트리밍 정도의 기능까지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건 저희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메타버스라는 요소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게임적인 요소는 충분히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용자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이 공간이 현실 공간보다도 재밌다. 아니면 그 이 메타버스 공간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저희는 전시 분야를 택했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그 메타버스의 특질을 이해하고 녹일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기획적 접근을 하시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향후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메타버스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우선 전시 기반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한 흐름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영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그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지금 전시 분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코어는 저희가 지금 모듈화 시켜서 하나하나 엔터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영화나 아니면 교육 쪽에도 응용을 할 수 있게 기능 하나하나를 다 모듈을 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듈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병렬적 개발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런 모듈화를 했을 때는 나중에 언리얼 엔진 5나 이런 새로운 툴이 나와서 오픈월드가 가능해졌을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개발이 되었던 이런 요소들을 컨버팅해서 오픈월드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개발 코어를 강화하고 그다음 전시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전시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온라인 컨벤션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그다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저희 코어를 어느 정도 커스텀한 개념으로 해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월드에 그런 하나하나의 섹터들을 허브화시켜서 탑재를 시키고 하나의 통합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이런 메타버스 형태 그것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 하나의 어떤 파이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 전략 자체는 틀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메타버스를 기획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 지금 진행 중에 계시거나 했을 때는 저희도 우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민 이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 A부터 Z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 개발자의 그 열정과 고뇌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비빔물 이성민 이사님께 더 큰 성공을 위해 격려와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온라인 채팅창에서 올라온 질문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답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바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온라인 전시가 예정에 없었던 건 아닌데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처럼 잘 될 것 같을까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 믹스드 리얼리티와 같은 그럴듯한 말과 몰입하기 힘든 이미지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그다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 메타버스라는 형식이 메타버스라는 그 뜨거운 감자가 사라지고 그다음 코로나가 끝났을 때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시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과 다르게 그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정말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은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모든 전시는 다 하이브리드 전시라는 형태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가면서 진행하는 전시로 국내 추세도 바뀌고 있고 해외 추세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전시에서 줄 수 없는 어떤 베네핏적인 부분들을 온라인 전시에서 그냥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3D 모델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실시간성과 동시성을 더 확대를 시킨다면 충분히 메리트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나의 예로는 만약 그 한국에서 어떤 전시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해외에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 메타버스를 같이 활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바로 어떤 설명이나 다이렉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자동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을 하기가 힘든 부분들을 비대면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비대면적 가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형태보다는 정말 그 많은 사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혹시 거수해 주시면은 네, 그 마이크 받으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시는 분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3층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랑은 좀 별개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좀 매력적으로 들렸던 부분이 적용을 해야 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방금 또 재차 강조해 주셨는데 해외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항상 바이어가 직접 와야 되는 부분들을 삭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보완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사실 지금 전시 플랫폼에 저희 어떤 여러 개의 회사가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혹시 하나의 회사가 예를 들어서 가구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PT를 할 때 그냥 사진만 지금까지 보여줬다고 하면 동시에 저희의 쇼룸도 같이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혹시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한 회사가 가진 전시장을 따로 이렇게 구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하나의 회사가 전시장을 지금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은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선 이게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확실한 테스트나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은 전시 분야에서 하는 부분만 그 기능적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하나의 기업이 지금도 부스 신청을 주최사가 부스 신청을 해놓고 주최사가 행사 개설을 해놓고 그다음 부스 신청을 주최사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리는 서버는 바로 기업 하나가 쓸 수 있는 이런 서버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지금 가능하고 그 향후에 어떤 이런 기업 형태의 또 어떤 그 특질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여정이 없지만 충분히 고민해 볼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간이 만약에 우리가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부담될 정도예요. 어떤가 싶어서. 우선은 이거는 좀 뭔가 그 비용적인 정책 부분이어서 뭐 여기에서 바로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우선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또 추가로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미래에 지금 오픈월드 플랫폼을 지금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만약 한국이라는 위치값하고 이제 좌표까지 이제 그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도 이런 뭐 전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한국에도 있고 뭐 어디다 있을 수 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기획을 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오픈월드라는 개념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지구에 대한 어떤 그 위치값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변경을 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오픈월드 이제 어느 정도 큰 이런 그 스트리밍이 없는 그 스트리밍으로 구현이 되는 이런 레벨들을 나열을 하고 어느 정도 구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고 어떤 구역에서는 전시를 즐길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이런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컨텐츠적인 특성을 그 로딩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지금 할 때 뭐 스타필드 같은 그런 하나의 이제 그냥 가상 공간으로 버추얼 공간으로 해서 네.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미러 월드 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오픈월드라는 개념 자체가 그 이런 게임적인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네, 게임적인 요소에서는 이 한국이 어디 있고 뭐 미국이 어디 있고 하는 것들을 1대1 스케일로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월드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오픈월드에 대한 맵에 대한 그 조닝을 구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하고 싶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을 했을 때 보다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조닝을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각각의 허브들을 매칭을 시킬 예정입니다. 결국은 모듈화를 시켜서 네. 그것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게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하고 우리가 하는 지금 이런 하는 것은 커머스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상적인 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게임하고 커뮤니티하고 커머스적인 어떤 접근하고 거기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전시장이라는 것은 실상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커머스적인 요소를 지금 가미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현실하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그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본질적인 내용으로 좀 많이 치우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도 그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오프라인에 대한 전시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대체를 해서 아예 그냥 오프라인에 있는 전시를 모두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결론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기획을 하든 그 지금 오프라인에서 모든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면 솔직히 공수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습성 자체나 특성 자체를 다 옮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강조를 하는 건 오프라인의 전시가 열렸을 때 온라인과 함께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을 충분히 써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줄 수 있는 베네핏이 더 강한 요소들만 온라인에서 쓰는 이런 하이브리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저희도 어떤 뭐 새로운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항상 욕심이 앞서기 마련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이 메타버스로 옮기고 싶고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경제 체계나 새로운 로드맵을 그려서 하고는 싶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메타버스라는 말이 다 끝나고 한 시대가 저물 때쯤에 뭔가 그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도 오픈월드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위해서 3년 4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구현 가능한 요소가 나왔을 때 오픈을 해서 바로 시장의 상황을 보고 이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모듈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온라인 상에서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와서 오프라인 참석자분께서는 여기 질의가 끝나시고 네트워킹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한 가지 질문만 여기서 받아서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네. 네, 메타버스 기반 혼합 현실 부분 플랫폼이 확산되기 위해 뭐 기술적, 제도적으로 좀 선결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이 고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도적인 부분에서 메타버스라는 형식이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의 어떤 공기관이나 아니면 특수의 기관 같은 경우는 다들 보안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메타버스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키면 그것들은 게임으로 인지를 해서 보안망에서 아예 서버에 접근을 막아버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떤 서버의 어떤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 메타버스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혼합 현실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한다면 우선은 VR 같은 경우는 공간을 보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현실 공간에 정보를 투영하거나 그 다음에 현실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성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런 메타버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만약 공간적인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VR을 연결을 해서 그 활용성을 극대화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메타버스라는 게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개념이 아닌 아까 어떤 그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그런 요소의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증강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 디지털 휴먼과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디지털 휴먼이 이 안경을 썼을 때 어떤 정보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체감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기획적이나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그 기술을 잘 선택을 하고 잘 융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열정적으로 질의응답해 주신 이성미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